대통령실 인선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오전에는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임명했고 오후에도 직접 브리핑 찾아와서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임명하는 거를 직접 소개했어요. 네,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직접 소개를 했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됐고요. 직접 소개하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최근 상황으로 보면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오전에는 정진석 의원을 이제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좀 주목이 되는 거는 두 사람 다 이제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물들 보면은 비서실장은 좀 관료들이 많았고요. 이제 행정고시 출신의 그런 공무원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은 한호섭 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있었던 인사이긴 한데 국회의원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 출신들을 다 임명을 한 거는 아무래도 좀 그 국회와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또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좀 특징이 이제 검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기성 정치, 특히 여의도 정치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여의도 정치에 대한 좀 불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국회를 좀 중심에 놓고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의지로 보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철호 전 수석의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은 이제 반은 배우면서 반은 의회 경험을 가지고 프렌들리하게 일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홍철호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굉장히 좀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 프렌들리하다라는 방금 표현을 전해드렸는데 네. 굉장히 좀 친근하게 잘 대하는 그런 편이에요.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 대변인을 맡아가지고 기자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또 여야 의원들도 좀 고루 관계가 좋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사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신 분들이고 네. 또 윤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 대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전혀 없다. 함께 일해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 신임 정무수석 그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었어요. 최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 계파가 사실상은 이제 붕괴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류를 많이 하진 않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친유계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뽑자면은 친유계라기보다는 비윤계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소통이 좀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하고도 좀 관계가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친윤이라는 색채가 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 데려올 때 뭐 좌성동, 우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서가지고 데려왔던 인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윤 색채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비판하고 여당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냥 속내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일단 총리 인선처럼 엄격하게 보진 않겠다라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이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 자신의 비서를 임명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파에 대해서도 크게 뭐 아주 강한 반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무수석이 차라리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평가가 좀 나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정말 오랜만에 기자들한테 궁금한 거 없냐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네. 사실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에 보니까 한 17개월, 1년 반 만에 공개 질의에 응답을 한 거더라고요. 네.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습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걸 좀 강조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이제 환하게 미소를 좀 그렇죠. 보이면서. 또 원고도 없었고 그다음에 질문도 2개씩 그 발표할 때마다 받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제 총선 민의를 좀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런 평가들을 여당 내부에서는 하고 근데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일견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받는 게 뉴스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 현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좀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처음에는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이런 명분에 대해서도 국민들하고 더 소통을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긴급하게 대통령실을 옮기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매일 직접 거의 매일 직접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을 또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2022년 11월에 중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8월에는
100일 기자회견을 그때 기자회견 형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1월 출근길 문답을 중단을 하면서 아예 그 다음에는 질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사실 올해 신년에 기자회견을 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뭐 간담회를 하느냐 뭐 여러 방식들이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특정 언론사랑 그냥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2개씩이라도 질문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출입 기자들하고 비공식 오찬 간담회를 한 적은 있어요. 이거는 2023년 5월이었는데 한 1년 전쯤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영상을 공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기사 내용에는 좀 반영을 했었어요.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준비 실무회동이 사실 어제 오후 3시에 예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후임 정무수석 임명 때문에 취소가 된 거다라고 네. 밝혔고 민주당은 일방적인 취소다. 미숙한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원래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대표실 비서실장, 그러니까 천준호 의원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데 이렇게 각각 회담 실무자료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인선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터파트인 정무수석이 바뀌게 되면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일정을 미뤄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했던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회담 의제나 일정을 잡는 그런 회의인데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느냐, 왜 정무수석 바꿀 거 왜 미리 몰랐느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그리고 처리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다시 좀 만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철호 수석이 어제 이 기자들한테 또 질의응답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임명된 다음에 소개를 받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당연히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언제 만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제 기준으로 이제 내일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어제 민주당 쪽에 또 반응을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홍철호 수석이 미리 연락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천준호 실장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뭐 내일 만나겠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내일 연락드려서 내일 만나겠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아직 연락받은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불쾌한 그런 감정도 좀 드러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쭉 회의를 했었어요. 이재명 네. 대표하고 측근들이 쭉 회의를 해서 의제나 뭐 일정 같은 거 논의를 했다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저녁쯤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 어떻게 할 거냐, 내일 만날 거냐 말 거냐라고 했더니 뭐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 만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빨리 하자라고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늦출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돼 있고 오늘 만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뭐 장소나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양쪽 모두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요. 이거가 이제 사전에 공개가 된다거나 뭐 시간이 유출이 된다거나 특히 장소가 유출이 돼가지고 기자들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회담을 좀 파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흘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신뢰관계가 좀 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양쪽 모두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첫 준비부터 뭐 내일 만난다고 진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첫 준비부터 차질을 좀 빚은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영수회담이 의제가 중요할 텐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질의응답 직접 받으면서 했던 얘기는 자신이 초청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의제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흐름 자체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총선 전까지는요. 근데 총선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은 뭐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의제를 던지는 그런 공격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의 전반적으로 뭐 다양한 의견들을 물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민주당에서는. 그거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신뢰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협상 과정이 공개가 되는 것도 일정이나 장소가 공개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 이 대표 측 관계자가 하는 얘기인데 협상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요거를 먼저 우리가 명확히 할 거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라리 모르고 조율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협상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제시를 했다가 그게 거부가 되면 조금 약한 걸 제시를 한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원활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변이라던가 뭐 그 당의 고위 관계자 그리고 이 대표의 측근들 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향성은 좀 어느 정도는 들어볼 수가 있어요. 방향성. 네.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거를 보면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꼽히는 거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 이거는 뭐 야 6당, 그러니까 야당의 6개 당이 다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총선 과정에서도 강조를 해왔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생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민생 지원금 25만 원 요것도 당연히 의제로 올라갈 텐데 다만 그 형태가 뭐 25만 원을 뭐 콕 찍어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금으로 좀 넓게 갈 건지 이런 것들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요. 민생 현안을 다루면서 같이 얹을 건지. 네. 그리고 또 의대 정원 조정 문제 뭐 당연히 들어갈 걸로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그 고위 관계자들 중에서 하는 얘기는 그 시행령 통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부권하고 시행령 네, 통치하고. 두 가지를 다 네. 이제 언급을 해야 된다. 거부권 쓰지 말아달라. 그다음에 시행령 통치도 중단해달라. 시행령은 지금 국회에서 법을 다 그 여권 입장에서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니까 또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법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이미 네. 있는 법 중에 그 하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다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린다면서요? 민주당 내에서도. 맞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보면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강경파, 온건파. 네. 사실 제가 취재했을 땐 강경파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번 총선의 윈이다. 당연히 언급을 하고 또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근데 반면에 오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친명계 자장이라고 평가가 되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본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취지고요. 제가 이제 다른 뭐 핵심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대화의 물꼬를 트였는데 이제 그 바로 앞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그런 문제를 꺼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특히 이번 만남의 그 의미가 당장 어떤 것들을 뭐 결정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몇 가지 그런 그 향후에 그 논의를 쭉 이어가는 그런 방향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모 관계자 얘기로는 예산 문제 같은 것들도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예산은 한 5월부터 이미 짜기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니까 한참 일찍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말쯤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죠. 그렇죠. 국회로 보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민주당 쪽의 일부에서는 이 예산도 일찍부터 그 정부가 짤 때부터 좀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예산권에도 조금 더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야 그런 것들이 조율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야당이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한번 딱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시나리오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난색을 표하고 뭐 회담이 파기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총선 민의가 그 윤석열 정부 심판이니까 또 마땅히 그런 의견을 전했구나 이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또 반대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야당에 이제 일부 권한을 실어줬는데 너무 이제 파행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크게 승리한 민주당의 이제 책임론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난감한 그런 의제는 빼고 뭐 최상병 특검법 정도는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정도는 얘기하고 나머지들은 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끌어내야 되는 거는 정례화나
이제 뭐 수시로 대표와 대통령이 통화하는 이런 단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좀 섞여 있습니다. 총리 인선 문제는 어때요?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좀 거론하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좀 나오던데. 네,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다만 야당 그 민주당 주류 쪽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게 좀 일반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꺼내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이런 사람 해라 저런 사람 해라 이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예측을 하는 거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총리 인선이 안 되면 이제 국정 향후 이 하반기 국정을 운영할 때 굉장히 난맥이 예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특히 총리 인선이라는 거는 야당이 국회에서 표결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즉 이재명 대표의 뜻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의제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선이 발표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 굉장히 잘못됐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야당에서는 인정해 준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과가 될 수가 있어서 이 과정들은 아주 공식적인 의제가 안 되더라도 협의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나올 굳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다만 뭐 야당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과정에서 좀 녹여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좀 많아요. 국민의힘 상황 좀 볼게요. 국민의힘은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윤재용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원장 맡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리고 오늘 중진 의원들 모아가지고 뜻을 좀 물었거든요. 여기에서 결론은 일단 윤재용 원내대표한테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11명이 오늘 오전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윤재용 원내대표가 뭐 최종적으로 자신은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의 대략적인 뜻은 5선 의원 중에서 좀 찾아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나머지의 권한은 그러니까 나머지 최종 결정은 윤재용 원내대표가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윤재용 원내대표가 5선 의원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누구를 할지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혁신형 비대위원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형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권한을 이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제 3선에 성공한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서영교, 김성한 의원은 불출마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김병기 수석부총장도 물어보니까 불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뭐가 중요하냐면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을 했고 그게 이제 일요일이었었죠. 그랬는데 이 박찬대 의원은 제가 예전부터 쭉 취재를 해보면은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늘 물어보면은 뭐 성남 라인들이 당연히 제일 가깝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 그때부터 쭉 이어져온 측근들이 제일 가깝고 뭐 그 다음으로 치자면 경기지사 시절에 있던 측근들이 또 가깝고 이게 뭐 일부 겹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도부 중에 누구냐라고 하면 박찬대 최고위원이 가장 많이 꼽혀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친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이런 평가들이 제일 많았고 뭐 그 외에는 그 뭐 김병기 부총장 뭐 아니면 조정식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꼽히고 또 김성한 의원도 꼽히고요. 그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맡기는데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얘기 있었죠. 원래는 그러면 당대표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인데 1차적으로 지금 원내대표로 돌렸잖아요. 여기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로 돌렸다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8월 28일까지 임기라서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한 4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변수가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 자체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의 선택이다. 선택이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은 당대표를 하는 거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는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온다라고 할 때만 경쟁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뭐 원내대표는 안 하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로 돌리는 사람들 많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원내대표 후보군도 10명이 훌쩍 넘어가고요. 국회의장 후보군들도 이례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결선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결선 투표 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박찬대 의원이 또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불출마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서영교, 김성환, 김병기 의원 이런 사람들 다 친명계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가 됐거든요. 아까 이제 박찬대 의원이 그 친명 중에 으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 있고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그렇죠. 그리고 뭐 중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도 원내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나도 고민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는 실제 좀 일부 정리 움직임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리 움직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모여가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후보군, 그러니까 아직 고심하고 있는 후보군은 김민석 의원 그리고 또 이제 한병도 의원 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막판까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출마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친명계 상당수가 정리되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에 주요 당직 인선 발표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사실 지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재명 대표 연임설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직 인선 교체하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8월 28일이 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단을 임명하게 되는데 즉 이 얘기는 대표가 다 임명하는 그런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대표가 바뀌면 이거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임명하면은 임기가 그러면 4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나온 얘기는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왜냐면 임기 4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들 바꿨으니까요. 그 또 하나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안 하더라도 그 당직 인선 사무총장단을 다음 선출되는 대표가 바꿀 수 있을까?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결정해 놓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어제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누가 당대표를 하더라도 그런 이제 뭐 안 좋은 표현으로 바지 사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이제 그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친명계 주류 쪽에 쭉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연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려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건 적어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 대표 본인은 안 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죠. 네,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결국 목표는 대선인데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미 그 A+ 성적표를 받은 사람인데 또 다시 당대표를 다시 해가지고 지방선거 치르고 성적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느냐. A+ 성적표 이제 총선 승리를 네, 얘기하는 총선 거죠. 승리로 이미 확정이 됐고 이재명 대표 체제 완전히 안착됐고 측근들이 다 당선인으로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인데 또 한 번 시험을 쳐야 되냐. 만약에 그리고 걱정들도 있는 거죠. 보통 압승을 하고 나면 다음 선거에서 또 좋은 성적 거두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기존에 좋은 성적을 했으면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좋은 성적 내기는 당연히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해야 된다는 사람도 당연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확정된 게 아닌데 그럼 왜 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새로 들어온 뭐 당선인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측근들을 다시 한번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될 거다. 이건 뭐 당연히 이미 예측이 돼 있고 사실 당내에는 지금 모 의원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비명계였던 의원인데 저한테 이제 앞으로는 친명계나 신명계밖에 없다. 친명 아니면 신명이다? 네, 비명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 친명체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더 친명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성남 라인이 아까 가장 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에서부터 온 측근을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이 민영배 의원 뭐 대표적이죠. 그리고 김우영 당선인 은평을 지역인데 여기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해서 원외 친명 그룹 아주 강성 그룹인데 여기에 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인물도 다 들어와 있고 또 한민수 대변인 역시 뭐 대변인으로 연임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찐명들을 다시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번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모 관계자가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란이 된 지역구의 인물들을 다시 그 공천에 그 당직에 인선에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김우영 당선인
지금 이제 강병원 의원 지역구에 공천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강원도당 위원장 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당내에서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한민수 의원이 당선된 한민수 당선인이 된 그 서울 강북을 같은데도 박용진 의원 현재까지 현역인 지역구잖아요. 논란이 된 지역구인데 이런 데 임명을 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 공천은 혁신이었고 문제가 없었다 이런 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저는 이렇게까지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지금 보면 조정식 전 사무총장, 추미애 당선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오선의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나선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정성호 의원 뜻을 사실은 지난주부터 밝힌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제 3자 구도가 됐는데 원래 공천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식 사무총장이 다음 국회의장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추미애 그 당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양파전이 됐고요. 두 분 다 최다선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과정이 됐던 거는 국민의힘은 다선들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갈이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선들이 없었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들어오면서 경쟁자가 된 거고 그러니까 6선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성호 의원도 5선이지만 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3파전까지 넓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후에도 후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부 좀 정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10명 가까이 후보군들이 되는데 이게 왜냐면 원내대표 선거든 당대표 선거든 다 이재명 대표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은 누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지지를 받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좀 치열한 편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무총장으로 그런 총괄을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명이고요. 정성호 의원은 뭐 역시 뭐 친명계 자장으로 불리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도 이제 좀 친명계를 이렇게 계속 표방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치열한데 다만 당에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봤을 땐 정성호 의원이에요. 정성호 의원. 왜냐면 뒤늦게 투입이 되기도 했고 정성호 의원은 원래는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빠져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뒤늦게 투입이 된 거는 이재명 대표 뜻 때문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보니까 국회의장 선출 위한 의결 종족수를 과반 득표로 당규를 바꿨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초기에 후보군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 뭐 6명이 나오고 뭐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30명만 뽑혀가지고 30명만 투표를 해서 국회의장이 되면은 그게 총선에서 국민들 민의를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일부 사표 때문에 의원들 뜻은 더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또 일부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뽑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좀 필요성을 계속해서 좀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반까지 이상 받아내야지. 그래야지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나온 거고요. 이번에 그 전반적으로 그 국회 운영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얘기들은 지난번처럼은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난번처럼 안 하겠다? 그 지난번에 그 21대에서 지금 현재도 뭐 21대이긴 한데요. 그때 180석 거대 야당이 됐는데 개혁 과제를 잘 못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내부 평가예요. 의석이 많았지만 협상을 하려다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미 사실은 21대 국회부터 지금 본회의 직회부 안건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도 몇 건이 올라가고 네. 계속 이렇게 처리하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국회의장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권 상정을 해준다라거나 국회를 열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또 이제 그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좀 벌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그 될 것 역할을 같아요. 어떻게 잘 맡아서 좀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 거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